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라던 금값이 2주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1983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는 불문율, 그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026년 3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날, 평범한 직장인 제이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전쟁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제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 ETF 매수 버튼을 누른 겁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이의 계좌에서는 매일 돈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금값 폭락의 원인을 모르면 다음 위기에서도 똑같이 당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왜 전쟁인데 금이 떨어지는지 그 구조적 원인. 둘째, 금보다 더 강력한 안전자산이 뭔지. 셋째, 이 상황이 여러분의 월급과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금값 폭락이 단순한 시장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금이 얼마나 찬란한 시절을 보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초,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친 랠리가 시작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금을 쓸어담기 시작했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금값에 로켓 연료를 부었습니다. 2025년 말,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반 만에 2배, 금 투자자들은 축제 분위기였죠. 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는 2024년 여름, 첫 월급의 절반인 120만 원으로 금 ETF를 샀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은 금 자산이 2025년 말에는 원금 대비 8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재테크 고수로 통했죠.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제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6년 초,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2,600달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2008년 리먼 사태 직전, 부동산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던 그때처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황금빛 축제가 처음부터 시한폭탄 위에서 벌어진 파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3월 중순, 이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고 전 세계 뉴스는 전쟁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금값은 폭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이틀간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10만 원에 샀는데 가격이 30만 원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운동화가 뉴스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사려고 달려들죠. 이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삽니다? 아닙니다. 팝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금 시장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발발 전 1년간 60% 넘게 오른 금. 이미 고점이었습니다.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는 뉴스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기관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3월 셋째 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매도 포지션은 전주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개인들이 전쟁 공포에 금을 살 때 큰손들은 이익을 챙기며 빠져나간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500달러를 찍은 금값은 불과 2주 만에 2,20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0% 넘는 폭락. 금 시장에서 이 정도 낙폭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은 폭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금값을 짓밟은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금리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저금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 저금통. 넣어두면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이자는 한 푼도 안 줍니다. 다른 하나는 달러 저금통. 넣어두기만 하면 연 5%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금리가 높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주는 쪽이죠. 이게 바로 금리와 금값의 관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시장은 미 연준이 2026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매력이 올라가니까 이 기대감이 금값 랠리의 핵심 연료였죠. 그런데 전쟁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올라갈까요?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의 귀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긴급 성명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하는 없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쟁 전 72%에서 전쟁 후 18%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액에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금을 고금리가 계속되는 세상에서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전쟁보다 무서운 게 고금리라는 사실을 시장이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잠시 후 밝히겠습니다. 금리보다 더 잔인하게 금값을 짓밟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달러입니다. 많은 분이 금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금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금이 아니라 미국 달러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달러 인덱스는 107포인트를 돌파하며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에는 이중 타격이 옵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게 금은 자동으로 더 비싼 자산이 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서 같은 금 1온스를 사는데 원화로 수십만 원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 잔인한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전쟁 공포로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받았습니다. 손실을 메우려면 현금이 급했습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24시간 거래되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금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팔린 겁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미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강세가 꺾이고 금값 하락도 제한됐을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이 제로 금리로 내리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족쇄가 연준의 손을 묶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없었고 달러는 계속 강해졌고 금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악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금의 글로벌 유통 허브인 두바이의 항공 물류가 전쟁 여파로 마비됐습니다. 금 현물 운송비와 보험료가 3배 이상 치솟았고 거래업자들은 재고를 싼 값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금 투자 안 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제2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2는 금 ETF에 넣어둔 500만 원이 2주 만에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 원 증발.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값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으면서 제2의 출퇴근 기름값은 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8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으면서 제2가 해외 직구로 사던 3만 원짜리 운동화는 슬그머니 4만 원이 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 인하는 멀어졌으니 제2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월 15만 원이 더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2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 의존도를 50%로 낮춰뒀다면 오늘 기름값은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 더 쌌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유가 상승은 곧바로 우리 식탁 물가와 교통비에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유가 충격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4%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매달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금가 폭락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경제 상식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 이 공식은 금리가 낮고 달러가 약하고 금값이 과열되지 않았을 때만 작동합니다. 지금은 세 조건이 모두 반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1991년 걸프전의 교훈을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하면 돈을 잃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과거의 성공을 미래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라고. 금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금리, 달러,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함께 읽지 못하면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이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상식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과거의 상식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새로운 언어를 읽을 건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분석합니다. 놓치지 마세요.